도적을 만든 것은 칼이 아니라 나라였다. 명종 17년 1562년 1월 황해도 9월산 조선 팔도를 뒤흔든 한 사내가 이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꺽정. 조선 팔도를 뒤흔든 도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공포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이었던 이름. 살을 애는 바람이 형장을 가로지르고 두 손이 묶인 채 그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록은 그를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이름뿐, 표정도 마지막 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빼앗아 나눠주는 의적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속삭였죠. 살인을 서슴지 않는 살인 도적이라고. 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명종 14년 1559년 봄, 황해도 관아에서 급박한 장계가 한성으로 날아들었다. 도적 임꺽정이 대낮에 관청을 습격하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했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었다. 황해도 전역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령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관군은 번번이 허탕만 쳤다. 임꺽정, 그는 부패한 관리와 부유층의 재산만 노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민중들은 그를 의적이라 불렀고 조정은 그를 역적이라 규정했다. 로빈후처럼 빼앗아 나눠주는 협객인가 아니면 냉혹한 살인 도적인가? 양주 불곡산 기슭에는 임꺽정봉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저기서 임꺽정이 태어났다는구먼. 마을 노인들은 우물가를 가리키며 전설을 들려준다. 하지만 천민 출신이었던 그는 정사 기록에 거의 남지 않았다. 명종실록에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59년 대규모 약탈과 살인 사건의 보고서였다. 황해도 수령들이 제압할 수 없다 하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옵니다. 조정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국가는 도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격적인 포상을 내걸었다. 임꺽정을 잡는 자에게는 신분 상승과 거액의 포상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이상했다. 이토록 큰 포상과 관군의 총동원에도 임꺽정은 잡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고 있었다. 도대체 황해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왜 하필 황해도가 가장 먼저 무너졌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그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명종 즉위 직후 조선에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다. 바닷가 땅을 개간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간척 성공 토지를 사유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 정책의 숨은 수혜자는 백성이 아니었다. 권세가들이 황해도의 광활한 갯벌과 간척지를 순식간에 차지했다. 윤원형,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조선 최고의 권력자. 평산과 해주일대, 제방공사의 관군을 동원하라. 그는 공권력을 사유화했고 토지는 그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이 땅들은 곧 내수사 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내수사, 왕실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내수사 소유 토지에서 나는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국가 창고로 가야 할 곡식이 왕실 창고로 흘러들어갔다. 국가 재정은 점점 말라갔고 관료들은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녹봉이 석 달째 밀렸소. 우리더러 어찌 살라는 것이오. 문정왕후는 금으로 수놓은 불화를 제작하고 호화로운 사찰을 지었다. 이 소식은 굶주린 백성들의 귀에도 들렸다. 더 악랄한 수탈은 박납이라는 제도였다. 본래 백성은 쌀 대신 지역 특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그런데 박납 상인이 등장하며 이 시스템이 왜곡되었다. 내가 대신 곡물을 납부해주지. 그 대가로 쌀을 내게 2배로 납부해라. 박납 상인과 권세가가 결탁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했다. 면포 5필이면 될 것을
300피를 요구했다. 쌀값은 폭등했고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 것으로 세금과 빚을 갚아야 했다. 계산은 언제나 마이너스였다. 황해도의 곡물은 장산곳 뱃길을 타고 끊임없이 한성으로 실려갔다. 서울 인구가 늘수록 황해도의 수탈은 더 심해졌다. 이것이 도적을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백성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굶어 죽거나. 이 냉혹한 선택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택했다. 그중 한 명이 황해도 봉산의 백정, 임꺽정이었다. 그는 갈대밭에서 태어나 갈대를 베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갈대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손으로 일하며 먹고 살 수는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대밭 입구에 관리가 나타났다. 이제 이 갈대밭은 내 수사 소유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이 사라졌다. 갈대를 벨 수 없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그릇을 팔 수 없으면 밥을 살 수 없었다. 처음엔 임꺽정 혼자였다. 하지만 산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당신도 땅을 빼앗겼소? 소작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 농민이었다. 일주일 후 3명이 더 합류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장사치, 관아에서 매질당한 아전, 주인에게 버림받은 머슴. 한 달이 지나자 15명이 되었다. 이들은 처음엔 산짐승을 잡아 연명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자 식량이 바닥났다. 이대로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누군가 제안했다. 부자 양반들, 창고를 털자. 첫 번째 습격은 떨리는 손으로 시작되었다. 황해도 한 지주의 곡물 창고, 심야에 불을 끄고 침투했다. 경비는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술에 취해 있었다. 쌀 10가마니를 훔쳐나왔다. 성공이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다. 석 달 후 그들은 30명이 넘었다. 임꺽정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다. 힘이 세고 담대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살리려 했다. 우리가 훔치는 건 생존이다. 하지만 무고한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다. 조직은 점점 체계를 갖춰갔다. 정찰을 맡은 자, 무기를 구하는 자, 말을 관리하는 자. 기록에 따르면 임꺽정의 무리는 결국 말을 탄 무장병력 60명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훔친 곡식과 물건을 어디서 팔 것인가? 그래서 이들은 한성, 그 중에서도 장통방이라는 곳에 주목했다. 장통방은 종로에서 장교에 이르는 서울 최대의 시장이었다. 여기서 서림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서림은 본래 장통방에서 곡물을 팔던 중간 상인이었다. 그 역시 박납 상인들의 횡포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임꺽정과 서림이 만났다. 내가 도성에서 물건을 팔아주겠소. 대신 관군의 정보를 알려주시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서림은 도성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약탈품을 처분하는 창구가 되었다. 형님, 이번 주 포도청 순찰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동쪽 길이 비었습니다. 분비는 시장 속에서 그는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다. 수천 명이 오가는 장시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편 조정은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다. 임꺽정을 잡는 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과 승진을 내리겠다. 하지만 이 포상이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공을 세우려는 관군들이 무고한 백성을 임꺽정이라 우기며 끌고 갔다. 저는 임꺽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나무꾼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배신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하급 관리들이 임꺽정에게 정보를 흘렸다. 토벌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이 새나갔다.
관군이 내일 새벽 북쪽 계곡을 포위한답니다. 임꺽정은 그 정보로 미리 남쪽으로 빠졌다. 그는 한탄강 근처 고석정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 깎아지른 절벽과 험한 계곡, 추격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다. 민담에서는 임꺽정이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전한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혼자였던 백정이 60명의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산의 은신처, 도성의 정보망, 백성들의 침묵. 임꺽정의 무대가 완성되어 갔다. 이제 그는 더 대담한 행동으로 나아간다. 조선의 심장, 한성 한복판으로. 당시 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임꺽정이 도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를 산으로 몰아넣은 것은 칼도 굶주림도 아니었다. 바로 토지와 유통, 이 두 개의 왜곡된 나라 정책이었다. 갈대밭과 간척지의 사유화는 백정과 하층민의 마지막 수입원까지 차단했다. 갈대를 벨 수 없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었고, 그릇을 팔 수 없으면 생계는 무너졌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적으로 만든 것은 소작제도였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어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쳤다. 여기에 국가 세금이 더해졌다. 그리고 박납 상인에게 진 빚의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계산을 해보자. 한 농가가 쌀 1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절반인 5가마니는 지주에게 갔다. 남은 5가마니 중 2가마니는 세금으로, 2가마니는 빈 이자로 나갔다. 손에 남는 것은 고작 1가마니. 이걸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란 말이오? 한 해 농사를 지어도 결과는 언제나 적자였다. 더 악랄한 것은 박납 상인들이었다. 내가 대신 곡물을 내주지. 대신 쌀로 갚게. 이자는 조금만 붙이지. 한 번 빚을 지면 다음 해엔 이자가 붙어 빚이 2배가 되었다. 그 다음 해엔 4배, 그 다음엔 8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구조였다. 권세가와 상인이 결탁했기 때문에 단속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들도 이 정책 구조에서 뇌물을 받았다. 조선시대 왕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구인 내수사의 토지 확대는 국가 재정마저 무너뜨렸다.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곡식이 왕실 창고로 들어가자 나라 살림이 거덜났다. 관료들의 녹봉은 석 달, 6달씩 밀렸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니 우리도 백성에게서 받아낼 수밖에. 그렇게 관료들의 부패는 생활화되었고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은 결단을 내렸다. 권세가의 장원과 곡물 창고를 습격하기로. 임꺽정이 노린 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주와 권세가였다. 저들이 훔친 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뿐이다. 약탈한 곡식과 재물은 장시를 통해 처분했다. 서림이 장통방에서 이것들을 팔아 돈으로 바꿨다. 이 쌀을 팔아서 식솔들 입에 죽이라도 넣어야 한다. 장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의 통로였다. 백성들은 임꺽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도적이 나쁜 건 알지만 저들이 터는 건 양반들 창고 아닌가. 어쩌면 도적이 우리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싹 텄다. 명종 13년 임꺽정은 황해도 한 지주의 장원을 습격했다. 곡식 100가마니와 면포 수십 피를 털어갔다. 다음 달엔 관군의 무기고를 습격해 칼과 활을 빼앗았다. 그 다음엔 황해도 수령의 관할을 대낮에 습격했다. 세금 장부와 재물을 모두 털어갔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도적이 감히 관할을 치다니 이것은 반란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국가와 백성 사이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권세가는 계속 땅을 빼앗고 왕실은 사치를 부렸다. 관료는 뇌물을 받고 상인은 폭리를 취했다. 백성은 세금을 내고 빚을 지고 굶주렸다.
이런 국민들을 굶어 죽이는 나라 상황이 계속되는 한 임꺽정은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제2, 제3의 임꺽정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곧 첫 번째 대규모 충돌이 터질 것이었다. 그 무대는 황해남도 해주시 동쪽에 위치한 군마산, 그곳에서 피를 부를 대전투가 시작된다. 15년, 1560년 봄, 황해남도 군마산 인근 관군 연합부대가 임꺽정 토벌에 나섰다. 포도청 병력과 지역 수령들이 모은 군사가 합쳐져 200명이 넘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포위망을 좁혀라. 관군은 산을 에워싸고 천천히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임꺽정은 이 산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매복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좁은 계곡 입구, 관군이 일렬로 지나가야 하는 곳. 지금이다.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임꺽정의 무리가 일제히 공격했다. 관군은 대열이 무너지며 후퇴했다. 추격하려 했지만 도적들은 이미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정규군이 게릴라 전술에 무력화된 순간이었다. 이 승리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임꺽정이 관군을 격파했다. 임꺽정의 활동 무대는 점점 넓어졌다. 황해도를 넘어 평안도, 강원도, 심지어 경기도까지 출몰했다. 조정은 위기감을 느꼈다. 무관들을 교체하고 특별 포상을 올려라. 신분 상승까지 약속하겠다. 전국에서 정예 병력이 차출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토벌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이 새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심지어 관아의 하급 관리들까지 정보를 흘렸다. 내일 새벽 북쪽 고개로 관군이 온다더라. 임꺽정은 그 말을 듣고 남쪽으로 이동했다. 관군이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또 놓쳤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토벌군 내부에서도 의심이 생겼다.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한편 임꺽정은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다. 장시와 나루를 이용한 신속 분산과 집결이었다. 습격 후 무리를 여러 갈래로 나눠 각자 다른 장시로 흩어졌다. 며칠 후 다시 약속된 장소에서 모였다. 추적하는 관군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다. 강원도 고석정 인근에선 더 대담한 작전이 펼쳐졌다. 함경도에서 한성으로 가는 곡물 운송선을 노렸다. 한탄강 협곡을 지나는 배들을 기습해 곡식을 빼앗았다. 저 배에는 왕실로 가는 쌀이 실려 있다. 운송선이 습격당했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백성들 사이에선 새로운 이야기가 퍼졌다. 임꺽정이 훔친 쌀을 가난한 마을에 나눠줬다더라.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의적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었다. 반면 권세가와 왕실의 사치 소식도 계속 들려왔다. 문정왕후가 또 금불상을 만든다더라.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되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임꺽정에 대한 동조로 이어졌다. 명종 15년 여름, 양측의 충돌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꺽정이 마침내 한성 도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장통방,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시장 한복판, 그곳에서 역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적이 임꺽정이다. 추격과 도주, 칼과 활이 오가는 한복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혈 사태. 조선의 심장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명종 15년 여름, 한성 장통방. 종로에서 장교에 이르는 이 거대한 시장엔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곡물 상인, 포목장수, 그릇 파는 사람, 길 가는 양반까지. 그 인파 속에 임꺽정이 있었다. 서림과 접선하기 위해 도성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형님, 관군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셔야.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저자가 임꺽정이다!
순식간에 시장이 술렁이었다. 포도청 관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임꺽정은 재빠르게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놓치지 마라!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 넘쳐나는 사람들, 쌓여있는 짐더미. 임꺽정은 지형을 이용해 관군을 따돌렸다. 하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순간 임꺽정이 칼을 뽑았다. 관군 부장이 앞을 막아섰다. 항복하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짧은 접전 끝에 관군 부장이 쓰러졌다. 임꺽정은 그 틈을 타고 담을 넘어 빠져나갔다. 시장의 혼잡함이 그를 구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자 추적은 불가능해졌다. 조정은 경악했다. 도적이 감히 도성 한복판에서 관군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임꺽정을 잡는 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내린다! 포상금이 더욱 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임꺽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쏟아졌다. 경기도에서 1명, 황해도에서 2명, 강원도에서 또 1명. 이자가 진짜 임꺽정이옵니다. 하지만 의금부에서 조사해보니 전부 가짜였다. 포상에 눈이 먼 관군들이 죄 없는 백성을 잡아온 것이었다. 얼굴이 비슷하거나 키가 크거나 심지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의금부엔 억울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임꺽정 검거는 혼란에 빠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속되는 정보 유출이었다. 내일 새벽 북쪽 산을 포위한다더라. 토벌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이 새나갔다. 마을 사람들과 하급 관리들이 임꺽정 편을 들었다. 저 양반들보다 임꺽정이 낫지.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속삭임이 퍼졌다. 국가와 백성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다. 조정은 전략을 바꿨다. 도성 방비를 대폭 강화하고 지휘 체계를 재편했다. 한편 임꺽정과 서림은 도성 내 거점을 자주 옮겼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며 은신했다. 장시의 복잡한 골목과 여관, 창고가 그들의 은신처였다. 여론은 점점 분열되었다. 임꺽정은 의적이다. 부자들 것만 털지 않는가? 아니다. 그는 살인 도적이다. 관군까지 죽였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명종이 직접 한 사람을 불렀다. 남측은. 그는 북방의 여진족 토벌에서 이름을 날린 무관이었다. 적의 흔적을 추적하고 매복을 간파하며 끈질기게 쫓는 것으로 유명했다. 전하, 소신이 반드시 임꺽정을 잡아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다른 토벌관들이 실패한 이유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포상에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을 잡거나 정보가 새나가거나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남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임꺽정은 아직 그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남측의 추격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번은 달랐다. 추격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명종 15년 1560년 11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이 남측의 부대에 붙잡힌 것이다. 도성 장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물품을 처분하던 그 서림. 임꺽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협조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서림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죽음이냐 배신이냐? 그는 살기 위해 배신을 택했다. 임꺽정의 은신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림은 관군의 앞잡이가 되어 추적에 나섰다. 그가 아는 정보는 치명적이었다. 은신처, 이동 경로, 동료들의 얼굴, 모든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임꺽정의 형 가도치가 붙잡혔다.
김세준을 비롯한 핵심 동료들도 차례로 체포되었다. 형님을 배신하다니, 내 이놈! 하지만 정작 임꺽정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명종 16년이 지나고 17년이 되었다. 임꺽정은 홀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동료도 없고 거점도 없고 정보망도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조정은 초조해졌다. 핵심 일당은 다 잡았는데 정작 우두머리는 어디 있는가? 추격은 계속되었다. 명종 17년 1562년 1월 3일 황해도 서흥 그곳에서 마침내 임꺽정이 발견되었다. 남치근의 부대가 임꺽정을 포위했다. 임꺽정,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짧은 저항이 있었지만 임꺽정은 결국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직후 임꺽정은 사망했다. 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실록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체포 과정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직후 처형되었는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월 8일 명종이 토벌군을 치하했다는 것. 임꺽정을 토벌한 공로를 치하하노라. 임꺽정 토벌에 큰 공을 세운 곽순수와 홍원성은 포상을 받았다. 조정은 승리를 선언했다. 도적의 우두머리를 처단했으니 이제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꺽정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계속 저항했고 관군은 이들을 하나씩 처단해 갔다. 하지만 도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봉기가 일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40여 건 이상의 도적 사건이 계속되었다. 왜 그랬을까? 임꺽정을 만든 나라 정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내수사는 여전히 토지를 확대했고 박납 상인은 중간에서 계속 폭리를 취했다. 국가 재정은 파탄났고 관료들의 녹봉은 몇 달씩 밀렸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청렴하게 살란 말이요. 관료들의 부패는 더욱 심해졌다.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떠돌거나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도적이 되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려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소? 왕실과 권세가의 사치는 여전했다. 이 소식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들릴 때마다 분노는 쌓여갔다. 임꺽정은 죽었지만 그의 신화는 살아남았다. 그는 의적이었어요. 부자들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나눠줬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도적을 만든 것은 도적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묻혔다.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였다. 국민이 죽어나는 나라 정책인 토지의 왜곡, 유통의 독점, 왕실의 사유화, 관료의 부패.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임꺽정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했다. 임꺽정 이후에도 조선의 밀란은 끝나지 않았다. 임꺽정은 죽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 전설이 시작되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임꺽정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임꺽정은 부자들 창고만 털었다더라. 훔친 쌀을 가난한 마을에 나눠줬다지. 관아를 습격해 세금 장부를 불태웠다던데.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거의 없다. 하지만 민담은 그를 의적으로 기억했다. 왜 그랬을까? 백성들은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패한 권세가, 사치스러운 왕실, 폭리를 취하는 상인.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운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석정의 깎아지른 절벽, 양주 불곡산의 바위, 저기서 임꺽정이 관군을 물리쳤다 하더라. 지형 하나하나가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20세기 작가 홍명희가 소설 임꺽정을 썼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시대, 홍명희는 임꺽정을 민중의 영웅으로 그려냈다. 소설은 신문에 연재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에게도 로빈 훗 같은 영웅이 있었구나. 임꺽정은 역사적 인물에서 민족적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질문한다. 과연 임꺽정은 정말 의적이었을까? 실록을 보면 그는 관군을 죽였고 관할을 습격했고 재물을 약탈했다.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임꺽정은 단순한 도적이었을까? 그리고 임꺽정을 도적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는가? 갈대밭을 빼앗은 것은 누구였나? 소장료와 세금으로 백성을 짓누른 것은 누구였나? 박납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누구였나? 왕실이 토지를 사유화하고 사치를 부린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실록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도적을 만든 것은 도적이 아니라 나라 정책이었다. 조정의 한 신하가 상소에서 이렇게 썼다. 백성이 도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묻혔다. 임꺽정 이후에도 조선의 나라는 바뀌지 않았다. 내수사는 계속 확대되었고, 박납은 계속되었고, 부패는 심화되었다. 그리고 도적은 계속 생겨났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듯 보여준다. 나라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꺽정은 반드시 나타난다.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이 말은 도적과 백성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준다. 굶주림과 절망 사이에 그어진 가느다란 선.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나라의 구조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또한 구조적 모순이 낳는 비극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의적을 만든 것은 그저 서사인가 아니면 나라의 제도인가? 임꺽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긴다. 여러분은 임꺽정이 도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